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어제 영수회담 있었습니다. 참 15분가량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을 했던 거 윤석열 대통령이 경청을 했는데요. 그중에 뭐 가족, 주변 분들의 어떤 수사 부분 얘기했던 부분들이 가장 또 인상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영수회담 어떻게 진행될지 또 그런 소통이 계속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여러분들의 출근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만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뉴스 픽 시간입니다. 전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영수회담 진행이 됐는데 원래 1시간 예정이 됐는데 좀 길게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오는데 20분 걸렸는데 실제로는 700일이 걸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피해왔던 것을 꼬집은 건데요. 뼈있는 발언으로 시작된 영수회담은 당초 예상됐던 60분을 훌쩍 넘겨서 135분간 진행이 됐습니다. 회담은 양측에서 각각 3명씩 배석한 채로 진행됐고 기대했던 독대 회담은 없었습니다. 이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미리 준비해온 A4 용지 10장에 달하는 원고를 읽으면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들을 쏟아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이런 말씀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짧은 말을 한 뒤 비공개 회담으로 전환됐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A4 용지 10장에 달하는 원고를 준비해서 15분 동안 정도 모두 발언했어요. 이게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이번 영수회담은 몇 차례 실무 협상에서 의제를 조율하려다가 의제가 없는 자유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사진 촬영 시간 후에 윤 대통령의 인사 한 말이 마무리되고 이제 취재진이 퇴장하려고 하자 이 대표는 취재진을 멈춰 세우고는 상의 주머니에서 직접 준비한 원고를 꺼내서 15분간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모두 발언에는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온 각종 현안들이 모두 담겼는데요. 이 대표는 앞으로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달라면서 사실상 그동안의 특검을 비롯한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최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용해달라는 말도 전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것도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도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급 지급의 필요성과 함께 의료개혁과 연금개혁 정책에 있어서는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뭐 거의 진짜 꽤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테이블에 올렸던 것 같은데요. 자, 이 대표가 모두 발언, 기자들을 이제 가지 말라고 막고 했던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 네, 아쉽게도 공개 발언은 없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앞서 손님으로 온 이 대표의 말을 먼저 듣겠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 없이 이 대표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대표의 모두 발언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공개된 자리에서는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마쳤고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는 이 대표 모두 발언에 직접 답변하는 식으로 대화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뭐 영수회담 하는 거 중에 가장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 합의문을 발표하면 모르겠지만 합의문 발표 없이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들을 아마 우려했던 것 같은데 대통령실하고 민주당이 좀 엇갈린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회담 관련해서 달리 조금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네. 합의문 없이 각자 조금 다른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대통령실은 야당과의 소통에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데 집중을 했고, 민주당은 국정기조 전환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라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먼저 회담에 배석했던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번 회담을 두고 열린 회담이었다면서 야구용어로 퀄리티 스타트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물론 현안 해법에 대해서는 각자가 생각의 차이가 있었지만 회담에 성심성의껏 임했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저녁에 KBS에 출연해서는 다음에는 배석자 없이 따로 만나면 어떤지 던지니까 두 분 다 고개를 끄덕였다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온도가 달랐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회담 후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또 조국 혁신당 대표는 알맹이가 없었다라면서 이번 회담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네. 또 오늘 아침 주요 신문들의 사설 제목만 봐도 기류는 달랐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윤이 의대 증원 연금개혁 협력하기로 정치보건 희망 줬다 이렇게 작성을 했고 아하. 동아일보는 720일 만에 윤이 차담회 어렵게 말문텄지만 갈 길 멀어 중앙일보는 종종 만나자 첫발된 영수회담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냈습니다. 네. 보수 언론은 만남 자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약간의 아쉬움을 남기는 그렇죠. 네, 그런 논조였는데요. 하지만 진보 매체는 이보다 좀 더 비판적인 제목으로 쏟아냈는데 네. 경향신문은 성과 없이 끝난 윤희 회담,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다 이렇게 작성을 했고 한겨레는 변화 안 보인 윤 대통령 총선 전과 무엇이 달라졌나라면서 다소 비판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뭐 오늘 아침에 언론사 사설 등 봤는데 지금 결국은 소통의 물꼬는 텄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 현안 관련해서는 뭐 합의, 의견 조정 전혀 없었다. 거의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나왔어야 하는 의제들이 회담 네. 테이블에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합의문이나 협의문이나 성과는 없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는데요. 오히려 양측이 이견을 좁히기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회담이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요구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현재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하면서 네. 사실상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형식은 약자 복지 취지에 맞지 않고 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보여줬고요. 또 비교적 합의 가능한 의제로 여겨졌던 여야정 협의체 역시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에 대해서도 재차 법안의 독소 조항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의 변화된 입장은 볼 수 없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이자 향후 협치에 가늠이 될 것으로 보였던 후임 국무총리 인선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번 회담에서 좀 긍정적인 결과라고 한다면 종종 만남을 갖기로 한 것과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의 목소리를 확인한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모든 언론에 보면 두 가지 정도 지금 말했던 거 소통의 계기 또 소통할 수 있는 거 앞으로 두 번째 의대 증원 필요성 부분 공감했던 거 이거 말고는 더 확인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후에 인선 난항을 겪다가 어제 황우여 상임고문을 수장으로 낙점을 했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세 번째 당선인 총회에서 윤재욱 당 권한대행이 새 비대위원장으로 당대표 출신 황우여 당 상임고문을 지명했습니다. 당시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황우여 당 상임고문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맡은 바 있는 원로 정치인입니다. 네. 두세 달 뒤 있을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는 무난하다는 게 이번 인선의 중론인데요. 새로 싹 뒤엎는 혁신형이 아니라 새로운 지도부 체제로 이어지기 위해서 수습하는 역할 정도를 부여받은 셈입니다. 네. 또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영남당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영남권이 아닌 인천 연수구에서 4번 연속 당선된 점에서도 긍정적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황 위원장에게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재 당원 100%인 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자, 새 비대위원장 황우여 고문이 지명이 됐는데요. 자, 이를 두고 무난한 인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혁신을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당 안팎에서는 주로 긍정적인 평가가 네. 주를 이뤘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무난한 인선이다라고 말했고 한기호 의원도 원만한 성격으로 당이 어려울 때 잘 관리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혁신형 비대위를 주장했던 윤상현 의원은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받들고 어떤 혁신의 그림을 그려나갈지 잘 모르겠다면서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네. 민주당은 국민께서 명령한 변화와 혁신을 포기했습니까? 라면서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앞에서는 반성을 말하고 뒤로는 현상 유지에 급급한 국민의힘을 두고 양도교육 시즌2가 재현되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실상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되는 날입니다. 정부하고 의료계 끝까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모습이네요. 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모집 계획을 제출하면 네. 심의를 거쳐서 다음 달 말부터 대입 전형이 시작이 되는데요. 각 대학은 오늘까지 그 모집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당초 2,000명 증원을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줄어든 1,500에서 1,700명 정도 증원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례로 가장 증원분이 많았던 대학으로 주목받았던 충북대가 충북대학교. 정원 증원 규모를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 증원분의 절반만 우선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편 내일부터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의 공식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강경파로 알려진 임 당선인은 계속해서 증원 발표를 철회하기 전에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의협 비대위가 해산되고 대의원회도 임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의협의 투쟁 수위는 더욱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자, 강대강 대치를 예고한 이면택 차기 의협 회장 본격적으로 좀 등판합니다. 오늘부터 빅5 병원 주 1회 휴진 본격화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네. 26일 당직 후 24시간 휴식 보장을 위한 주 1회 휴진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특히 전입위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할 경우 휴진 기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환자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는 매주 1회 휴진이지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당장 오늘부터 빅5 병원에 소속된 교수들이 일제히 주 1회 휴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휴진하고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 성모병원은 내달 3일에 각각 휴진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교수들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군의관, 공보의 추가 투입을 검토하고 교수들을 향해서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의대 정원도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 의정 갈등이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댓글들 좀 소개해드리면 배동호님 돌려 흘러간 물로 정상화라 뭐 이런 말도 주셨고요. 또 샤시모도님은 전략 부재다. 영수회담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이 증원하면 뭐합니까? 힘들고 돈 안 되는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는 증원이 안 됩니다. 라고 또 이번 의대 증원 관련해서 글들을 좀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윤주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 저는 잠시 후에 이슈 화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자, 한 주간의 뜨거웠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야기해야 되겠죠. 윤석열 정부 출범 720일 만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드디어 만났는데요. 첫 영수회담
좀 짚어주시죠.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만남 그 자체죠. 예. 그러니까 뭐 20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722일 만에 갔다. 이재명 대표 얘기했죠. 그리고 총선 민의가 이제 확인됐잖아요. 192 대 108. 이 상황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찌됐건 야당 대표는 한 번은 만나야 되겠고 네.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 같으니 만나주긴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국정운영 기조가 잘못됐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네. 그래서 만남 그 자체 이상도 이하도 아닌가. 그게 다다. 예. 그래도 대통령실은 또 야당하고 소통, 협치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글쎄요, 그 앞으로 얼마나 더 자주 여러 번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해왔던 스타일로 보면 한 번 그냥 넘기는 네. 국면 전환 수준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네. 이 정도의 세게 회초리를 맞았으면 네. 야당 대표를 만나기 전에 이미 대통령께서 이 국민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2년 동안 네. 저는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국정운영 기조를 좀 바꾸겠습니다. 하면서 최수근 상병 특검이라든지 네. 아니면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정말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면 적어도 국민들이 국정운영 기조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겠구나. 네. 이런 정도는 선조치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비서실장과 그다음에 정무수석, 네. 그다음에 총리,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뭐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의 면면을 보면 지금까지 2년 동안 해왔던 대로 하겠구나. 그대로 할 것이다. 예. 하나도 변화가 없겠구나. 그런데 척 하는구나. 이렇게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미동이 없을 것 같다. 그렇지만 지난 2년 동안 역대 최대치의 그 국정운영 지지율 23%가 나오면서 그렇죠. 급락했잖아요. 한 11%가 갑자기 맞습니다. 급락한 상황이 되니 네. 여기서 뭔가 좀 그 국면 전환의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네. 이런 차원의 만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이재명 대표의 그 모두 발언이 좀 눈에 띄었어요. 예. 아마 15분 가량 본인이 A4 용지를 딱 꺼내놓고 기자들이 예. 나가려는 거를 붙잡고 네. 이거 듣고 나가라라고 네. 하면서 대통령이 좀 당황하는 모습 보이긴 했지만 경청은 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영수회담을 하면 네. 야당 대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걸 준비를 해갑니다. 그 역대 영수회담에서도 대부분 A4 용지에 네. 다 정리를 해서 아하. 가지고 가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 읽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건 전달을 하고 네. 그 발언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예, 있고 그렇죠. 하는데 예. 어제 경우는 아마도 이재명 대표도 작심을 하고 갔을 거예요. 720일 만에 만난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공개 회동 그러니까 공개 회동의 시간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시간이 별로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네. 때문에 네. 초반에 딱 그걸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0페이지를 다 그런 작심을 하고 갔지 않았을까. 작심을 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게 만약 그 기회가 아니었으면 무슨 얘기를 한지 공개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도 부담이 굉장히 컸겠죠. 왜냐하면 720일 만에 갔고 총선 민의를 야당 대표로서 국민의 뜻을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네. 대통령을 만났을 건데 그걸 국민들이 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작심하고 갔겠죠. 만약 그게 없었으면 비공개 회동에서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밖으로. 얘기를 그걸 했으면 그렇죠. 모르죠. 서로 간에 다 각색했을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작심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눈에 띄거든요. 네. 가족, 네. 주변 인물 여러 의혹을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 부분. 김건희 여사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 예. 사건 그것과 그다음에
명품백까지 그다음에 뭐 양평고속도로. 양평고속도로까지 포함해서 아마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뭐 장모님 등 네. 그 처가 식구들을 다 거론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저는 임기 내내 이게 지금 문제가 될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2년도 그렇지만 예. 앞으로 3년도 그럴 거예요. 예. 그럼 어떤 식으로든 검찰 수사, 저는 검찰이 지금 그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수사 안 하는 거잖아요. 법 앞에 많이 평등한다는 그 명제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수사가 질질 끌리고 안 부르고 수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특검에서 수사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는 네. 게 국민들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럼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뭉갠다고 해서 없어질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이것은 털고 가는 게 수밖에 없다. 예, 부담을 더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등 여권 세력은 계속 질질질 끌고 네. 뭉개고 안 하고 하려고 하겠죠. 네. 그렇지만 민심은 그걸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하게 될 겁니다. 그거를 어제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받아내서 한 거다 봐야 될 것 같고 네. 의제들도 하나 살펴보면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좀 반대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를 들면 선별적 그렇죠. 지원이죠. 예. 예. 그런 건 입장 차이가 확실히 났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 부분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국가 재정 규모라든지 전 국민한테 그 25만 원씩 줬을 때 이게 13조 원이 들어가거든요. 네. 지금 어떤 그 고물가 시대 경제가 어려운 상황 이랬을 때 그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그건 이 경제적인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네. 저희 개혁신당도 25만 전 국민에게 주는 것보다 네. 그 돈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선별적으로 예, 차별적으로. 예, 예. 그 얘기를 저희도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건 뭐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 예. 자, 연금 개혁 관련해서도 좀 국회에서 논의하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이태원 특별법 무조건 반대하는 거 아니다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인데 이것도 원론적인 얘기에 그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법률적인 상황까지인 게 네. 역시 이제 법률이 나오니까 검사 출신이고 그다음에 네.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출신 아니에요? 둘 다 법조인이니까. 예. 그런 건 좀 상세하게 서로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되겠죠. 네.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그 민간인 조사위원이 그 영장 청구권이 있으면 되겠냐. 네. 그게 이제 이른바 우리나라의 법체계, 대륙법 체계의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것에 반한다라는 것을 이제 대통령께서 지적한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이제 그건 법률적인 체계로 보면 일견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대승적으로 그러면 국회에서 그것을 반드시 논의돼야 될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국회가 죽었다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여야의 이런 쟁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협상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네. 야당은 다수로 밀어붙이고 여당은 거부권으로 맞서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그런 이견이 있는 것을 얼마만큼 이견을 줄여내느냐. 토론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 의견을 줄여야 예, 된다. 그렇습니다. 예. 토론하고 협상해서 협상해서. 만들어내는 게 새로운 제3의 안을 만들어내는 게 네. 정치거든요. 그런 정치를 해야 국회가 효용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야는 다수니까 밀고 내가 대통령이니까 거부권 행사하고 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실제로 국회에서 여야의 대표, 원내대표 네. 또는 법사위에서 그 협상해야 될 내용을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얘기한 거죠, 사실은. 아하. 자, 이 마지막으로 뭐 좀 끝으로 계속 좀 만나기로 했다고 하는데 정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두고 봐야죠. 아, 이건 가능성 조금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아, 모릅니까? 그게 아니고 네.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그거라도 합의문을 쓰시지 그랬어요. 아, 합의문 자체가 없으니까. 예. 그거 그냥 말로 한 거 아니에요. 예. 안 지켜도 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글쎄 앞으로 3년 동안 정상회담, 그러니까 영수회담이 한 번 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없을 수도 있다. 예. 지금 상황 봤을 때는. 왜냐하면 네. 어제 영수회담 처음 한 상황에서 네. 서로 덕담 수준에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당연히 만나자 그러면 싫다고 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수준의 얘기했을 거고 정말로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한 두 가지 정도는 합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야정 뭐 상설 협의체를 만들자. 그 다음에 뭐 정기적으로 뭐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나자. 이렇게 한다든지 뭐이 정례화를 합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합의면 발표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도 안 했다는 거는. 그거 뭐 그냥 덕담 수준 아니에요? 그거 안 지키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서로가 밀고 또 핑퐁하고 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뭐 말씀대로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또 선거에서 여당이 좀 참패하자마자 이렇게 영수회담을 했는 건데, 자, 이 상황에서 이 회담이 대통령한테 득이 될지 아니면 결과상 이게 안 좋게 될지 해석이 여러 정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총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별로 득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국면 전환에는 성공했어요. 네. 대통령께서 대통령께서 그 총선의 참패 계속 왜 참패했냐, 대통령이 책임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 계속 그 언론에 많이 그 나올 상황이었는데 네. 전화해서 이 대표 한번 봅시다. 네. 그러면서 한 열흘 동안 영수회담 의제가 뭐냐 이걸 확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당이 참패한 원인이 대통령한테 있다. 이게 다 잊어먹어졌어요. 국면 전환에는 성공했는데 네. 그러니까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나 앞으로 3년 동안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뭔가 희망이나 기대를 주는 것은 없었다라는 점에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던 것 같다. 당장의 이른바 예를 들면 뭐 면피 정도는 가능했는데 네. 실제로 향후 전국에서 큰 도움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댓글에 막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어떤 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뭐 감해 줄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아니 어제 그 배석자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뭐 따로 덕대를 한 것도 아니었고 단독으로 두 분이 만난다면 모르겠지만 여러 배석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불가능한 얘기죠. 4대 4였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 자체가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대통령 권한이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네. 그건 사법이잖아요. 그렇죠. 삼권 분립의 사법인 법원이 해야 될 그렇죠. 법원이 할 일인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 결국은 뭐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네. 그 영수회담은 국민을 위한 회담이 아니고 양자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야합이었겠죠. 야합이 될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건 없었겠죠. 그런 건 안 될 최소한 네. 최소한 뭐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서 한쪽은 가족 리스크, 한쪽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인데 네. 그걸 서로 말하지 말자. 뭐 이런 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다음 달 5월 10일이 취임 2주년입니다.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 검토 중이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게 무슨 뉴스입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하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년 되면 네. 올해는 저는 국민 여러분 국정 기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기자 여러분 혹시 뭐 국민을 대신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하고 답변하고. 그건 연초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네. 그다음에 집권 1년, 집권 2년. 그다음에 지난 2년 동안 저는 이렇게 했고 앞으로 3년 동안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뉴스입니까? 예? 하냐 안 하냐가 무슨 뉴스냐고요. 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100일 그때 기자회견 한 후에 계속 안 했지 않습니까? 아니 용산으로 왜 옮겼습니까? 국민 자주 만나고 소통하려고 예. 그 돈 많이 들여서 용산으로 옮겼잖아요. 네. 예? 청와대 버리고 용산 왔는데 그 원래 취지는 어디 갔어요? 돈은 왜 들였습니까? 예? 그리고 한남동 관저 용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교통 어렵게 만들고
국민들 말이에요. 네. 그런 거 다 국민들이 받아들였는데 그럼 국민들하고 소통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오히려 더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번에 2주년 예. 기자회견 좀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당연한 거라니까. 아, 당연한 것이다. 예. 그것을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아니 내가 2주년 됐는데 이제 국민들 앞에 기자들 앞에 나서서 네.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뉴스가 되냐고요. 난 정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요. 네.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87년 체제로 거의 40년 지금 돼가는 상황입니다. 직선제 대통령을 선출했고요. 그다음에 여야의 정권 교체도 됐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직종의 대통령들이 선출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럼 당연히 발전된 민주주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퇴행하고 후퇴하고 심지어는 무슨 독재화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면 네. 잘못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강하게 비판을 좀 하셔가지고 당연한 걸 갖고 뭐 한다고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가면 오선의 항우여 전 의원 사회부총리를 지냈던 항우여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다른 어떤 중진들도 거론이 됐지만 결국은 다 거절했다고 하고요. 항우여 전 의원이 지금 한다는 건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한심하네요. 아, 한심하다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니 언제 때 황후회입니까? 옛날 항우여긴 합니다. 예. 예, 박근혜 대통령 네. 때죠.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아마 대표를 했고 예.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집권 때는 부총리를 했죠. 사회부총리 했습니다. 예. 예. 그 황후의원이 47년생이십니다. 예. 네. 뭐 나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니, 언제 때 황후의원이냐고요. 아니 총선에 승리했습니까? 아하. 예? 지금 192대 108입니다. 네. 이른바 108번뇌라고 하는 108번네. 예. 108번뇌 장구 끝에 악수 둔다고 이게 뭡니까? 국민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겁니까? 저는 친윤 원내대표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인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항우여 전 의원이 지금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윤재욱 원내대표 지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 청와대 그러니까 용산의 하명이죠. 이것도 하명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럼요. 아하. 그러면 뭐 지금 말한 것처럼 이철규 의원이 자기 원내대표가 되고 도로 또 친윤 정당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친윤 정당에서 한 걸음도 벗어난 적이 없잖아요. 아하. 예? 마치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네. 마치 국민의힘이 무슨 독자적인 독자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도록 뭐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 눈에는 결국은 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악된 집단으로 보여졌고 네. 그래서 결국 총선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으로 패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산과 좀 결을 달리하고 네. 국민의 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이른바 비윤 또는 중립적인 인사 네. 그리고 가능하면 대통령에게 쓴소리할 수 있는 인사 이런 사람을 좀 내세워서 당이라도 좀 바뀌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단 한 걸음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서 벗어날 수 없는 네. 그런 그런 집단으로 전락되고 있는 거고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9석이 이탈되지 않도록 그렇죠. 200석 미만. 예, 더 강하게 그립감을 가지려고 할 겁니다. 네. 왜 그러냐?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분들이 다 더 그렇습니다. 임기가 더 길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용산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영향력을 더 키우려고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끊임없이 비대위원장도 원내 대표도 다음 두 달 또는 세 달 뒤에
전당대회 할 겁니다. 네. 그때는 이미 친윤 원내대표, 그다음에 황우여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또 다른 친윤 인사가 네. 당대표에 나서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 안 봐도 뻔해요. 관리형 혁신이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까? 그럼 뭔 얘기를 합니까? 무슨 혁신입니까? 혁신은. 혁신 아니다. 무슨 혁신이에요? 전혀 아니다. 국민을 바보로 합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 진짜 이철규 원내대표가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철규, 황우여 또다시 전당대회에서 뭐 대표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식의 어떤 지금 예를 들면 상황이 될 것이다. 자, 나이 연대라고 네. 그랬고 나경원, 그렇죠. 예, 이철규 연대 얘기 나오잖아요. 둘이 가능하다. 그 얘기는 이철규 원내대표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술수죠. 아, 왜냐하면 나경원 원내대표라는 게 아까 나경원 대표라는 걸 좀 띄워놔야 네. 이번에 친윤이 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친윤이 되고 나잖아요. 네. 그럼 나경원은 지워도 되죠. 빼는 겁니까, 그러면? 뭐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박찬대 의원이 단독 출마합니다. 결국은 이게 찐명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찐윤 대 찐명 원내대표. 이게 지금 원내대표가 좀 성향이 이렇다면 이게 협치나 뭐 이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강대강으로 좀 국회가 대립되는 겁니까? 대단히 잘못된 거죠. 상황상. 저는 이제 민주당의 상황도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 심판의 도구로 네. 민주당을 선택한 거죠, 국민들이. 네. 그래서 민주당이 잘해서 선택받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이제 마치 그것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립감과 지도력이 강화되는 상황으로 이제 활용되고 있는 건데 네. 저는 그게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에 큰 독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되는 상황인데 네. 아니 지금 언제 때 제 기억으로는 민주당 계열에서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을 지냈던 네. 누구죠? 정세균? 네, 정세균 원내대표가 네. 단독 출마한 이래 굉장히 한 10여 년 그렇죠. 거의 만에 오랜만에 같아요. 예. 박찬대 그 원내대표가 단독 출마를 하게 됐는데 경선했어야 된다 이 말씀이군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예.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예? 170명이 넘어요. 네. 당연히 경선해야죠. 적어도 5명은 나왔어야 되네요. 아.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명심, 그 이재명 대표의 의중 때문에 네. 그게 막힌다? 그게 민주당 정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다양성이 사라지면요. 네. 민주당은 죽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단일 대우에 의해서 확고한 지도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논리를 펼 수도 있겠지만 네. 민주당은 다양한 그 목소리와 다양한 세력이 공존해야 민주정당으로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뭐 원내대표 22대에서 이제 할 거고 21대 국회는 마지막 5월 본회의 네. 요거 아직 일정 협의는 정확하게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최상병 특검법, 전세 사기 특검법 등등 좀 합의점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여야가? 합의하기 힘들겠죠. 아, 왜냐하면 네, 국민의힘은 총선 민의를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총선에 낙선한 분들이 많아요. 50여 명 정도 되는데 아하. 낙천한 분들이 많아서 네, 이례적으로 그분들을 또 빨리 불러서 위로도 했잖아요. 낙선자 무슨 예. 위로 그 이유가 했었죠. 이탈표 막으려고 했을 것 아, 같아요. 아하. 그런 느낌인데 네, 당연히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일정 합의 안 하고 국회를 안 열려고 하겠죠. 예, 예. 그런데 21대 국회의 임기가 5월 29일까지입니다. 네. 예, 5월 29일이고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5월 30일부터 시작되는데 네. 마지막까지 월급값은 좀 하고 가십시오. 세비값은 좀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최소한 최수근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예, 대한민국의 공정의 잣대가 되는 겁니다. 예.
상식의 잣대가 되는 겁니다. 네. 우리 부모들이 생태 같은 자식들 전부 군대 보내고 있는데 군대에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박정훈 대령 지금 항명죄로 네. 재판받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 그냥 두셔야 되겠어요? 예? 권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냥 두셔야 되냐고요. 네. 이건 특검하도록 해줘야죠. 만약에 요번 본회의 때 네. 뭐 올라가서 통과가 되면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하겠죠. 또 거부권 행사했을 때 예. 3분의 1가 나올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 이제 의원들이 지금 그 있으니까. 다음 본회의를 열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조금 촉박하다. 네. 그래서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고 예. 거부권 행사라든지 또 그 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5월 30일부터 이제 22대 국회가 네. 시작되니까요. 만약 네. 저는 21대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기대입니다만은 그렇게 안 되더라도 22대 들어서 네. 가장 먼저 해야죠. 최수근 상병, 김건희 여사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건 있잖아요. 네. 털고 가셔야죠. 3년 내내 이거 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국민들이요 잊어먹질 않아요. 그리고 예. 예, 이거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거 수용 잘 안 할 겁니다. 빨리 끝내자고요. 지금 뭐 공수처에서 수사도 좀 많이 좀 하고 있고 공수처 수사로는 좀 부족한 겁니까 그러면? 아니 공수처 실력 알잖아요. 공수처 설립된 이후로 네. 수사를 뭐 했는지 뭘 기소했는지 잘 기억도 없어요. 예?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공수처 기관 자체도 잘못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잘못된 것이다. 예. 그 기관 자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수처에 수사를 했어요. 예? 네. 근데 기소권이 없어요. 다시 검찰로 가야 돼요. 그럼 검찰이 또 수사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럼 시간만 질질 끌다가 결국 유야무야 시키려고 하는 작전 아니냐. 그런데 국민들이 그걸 봐주겠냐. 예? 아니다 이거죠. 그럼 빨리 그냥 특검합시다. 특검으로 가야 예, 된다. 하면 되죠. 왜? 이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이유가 뭐냐면 네. 심지어는 최고 권력자가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최고 권력자가 임명하는 수사기관에서는 네.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아하. 해봐야 국민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네. 예. 마지막으로 이제 22대 국회가 열어지면 원구성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장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의장은 네. 국가 그 의전서열 2위이기도 하고요. 네. 2위이기도 하고 국회 여야의 충돌 상황에서 네. 중재 역할도 하고 국회의 본연의 임무, 행정부를 견제하는 네. 그런 그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립성이 요구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장이 당선되면 바로 당적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무소속 상태로 가는 그걸 법제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저는 민주당스러운 사람보다 네. 국회의장스러운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미애 전 의원보다는 뭐 글쎄요. 그런 의도로 해석이 되는 겁니까? 뭐 그 저는 뭐 예. 개인 얘기는 않겠습니다만은 예, 예. 그분이 되시면 대통령과 국회의장만 매일 나오겠죠. 방송에 나올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자, 한 주간의 민심을 쏙쏙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승형 뉴스토마토 본부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쇼미더 민심 시간인데요. 자,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여론 동향 저희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27일, 28일까지 이틀간 18세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또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가상번호, 안심번호를 활용한 LS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자, 먼저 정당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정당 물어봤는데요.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본부장님? 더불어민주당이 35.4%, 네. 국민의힘 29.7%, 조국혁신당 14.3%, 아하. 개혁신당 3.7%, 새로운미래 2.9%, 진보당 1.8%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네. 조국혁신당이 이제 10%뭐 중반에 가까운 14%네요.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정당 지지율을 합하게 되면 네. 이게 거의 이제 50%의 이제 본 조사에서 육박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29.7%인 것이고 네. 그 외에 이제 다른 정당들 중에서 뭐 보수 색채가 완전히 뚜렷한 정당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총선 뭐 직후이긴 하고 시간이 좀 흐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30%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있으니까 이후에 지금 지지층들의 뭐 추가적인 어떤 정상화 이런 부분들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혁신당 정당 지지율이 전체는 3.7%가 나왔어요. 네. 이제 이 조사에서 그런데 확실히 이제 개혁신당의 지지층은 20대와 30대 젊은 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혁신당이 전국 전체 평균은 3.7이지만 20대에서는 7.7, 높네요. 30대에서는 9.1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10에 가까운 숫자잖아요. 20대와 30대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한국에서 최근에 이제 20, 30대가 어떤 이념적 기반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주공산이다라고 하는 얘기들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이런 흐름에서 봐서는 그래도 이제 개혁신당이 네. 세대에서의 최소한의 이제 지지 기반을 약간 형성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정도 의미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 부분들이 눈에 띄기도 하고 결국 정당 지지율은 사실은 선거 전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조국혁신당이 지금 14%로 중간에 껴있는 그게 눈에 띄네요. 민주당하고 개혁신당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합치면은 과반수에 가까운 50% 정도 되는 거고 그 지난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를 만났지 않았습니까? 네. 고량주도 드시면서 이게 총선 민심을 그대로 수용하고 따른 것이다. 두 당이 공조하고 협력해서 앞으로 지금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공조하고 협력하는 모습 상당히 저는 보기 좋았어요. 2시간 반 동안, 네. 3시간이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런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반수, 뭐 안팎의 네. 지지율은. 조국혁신당이 계속 쭉 이렇게 이 정도로 갈 수 있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이제 예. 이게 이제 당 대표가 이게 이제 정당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 전통 정치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리더가 대권주자로서의 이제 위상을 또 안정적으로 갖춰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쭉 봤을 때는 사실 그 정당 전체의 간판 뭐 이름이라든가 지향하는 정책, 가치 이런 거보다도 그 정당의 대표하는 인물이 차기 주자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느냐 여부가 그 정당의 어떤 지속성과 안정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는. 그런 면에서 조국 대표가 그런 대권 주자로서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나오느냐 여부, 그다음에 본인 신상과 관련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좀 없어지느냐, 아니면 이제 가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개혁신당 정당의 어떤 존재 이것들 지지 기반, 지지율 수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정도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안정성을 이제 획득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일단 그렇습니다. 자, 22대 국회에서 가장 지금 관심이 높은 곳이 국회의장입니다. 5월 30일 날 개원을 하게 되는데 우리 토마토에서 그 조사를 했습니다. 첫 국회의장으로 누가 적합하는지 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추미애 당선인이 40.3%로 1위 했고요. 예. 정성호 의원이 6.0, 조정식 의원 5.9, 우원식 의원 4.7. 한 자릿수 이렇게 돼 있고 예. 기타 다른 인물이 19.5, 잘 모르겠다 23.7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자, 추미애 국민 10명 중에 4명이 추미애 당선인을 국회의장으로 뽑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이 조사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측면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일반 대중들,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라고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네. 어쨌든 추미애 당선인이 추미애 전 장관이 함께 선택지에 제시된 인물들 우원식, 조정식, 정성호 의원이거든요. 나름 뭐 비중 있는 인물들이긴 하지만 대중적으로 어떤 분들한테는 좋은 의미, 어떤 의미들은 좀 좋지 않은 의미로 있겠지만 그 지명도, 인지도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많이 이제 영향을 준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적인 의미 부여하자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0.6%가 나왔어요. 압도적이네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우원식, 조정식, 정성호 의원들의 이름이나 존재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알죠, 거의 또 알겠죠. ARS 응답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더 낮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야당 지지층들의 최근에 이제 이런 총선의 결과의 흐름, 또 앞으로의 기대의 흐름이 뭐냐 하면 좀 더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국회를 끌어나가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기류보다는 네. 정당이 더욱 이제 강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가져가고 그동안 지난 국회에서 하지 못했던 걸 관철해 내는데 거기에 어쨌든 합을 맞출 수 있는 인물이 국회의장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이 야당 지지층한테는 이제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 지지층에서 압도적으로 또 이제 중도층 등에서도 지명도가 있으니까 더해지게 되면서 다른 이제 후보군들과 차별할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낮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본부장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로 네. 추미애 당선인이 3.9% 너무 나왔습니다. 낮네요. 경계 심리가 상당히 이게 경계심이다. 큰 것이고 워낙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대척점에 있는 인물 아닙니까? 네. 이미지가 선명합니다. 뭐 추다르크라는 별명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 21대 국회가 어땠습니까? 민주당 180석 얻었는데 뭐 한 거 없다 이런 비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다시 대승을 해서 지금 다시 재수하는 건데 이번엔 진짜 잘해야 된다. 이런 민심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물이나 잘 모르겠다가 43.2%입니다. 합쳐보면. 요거는 추미애 그 당선인 지목보다도 더 높은데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조사들은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 어떤 이제 특정 정당의 좀 관여도가 높은 문항을 질문했을 때 그러면 그 문항의 응답 자체는 그 정당의 지지층들 그리고 약간 이제 중도층들이 이제 응답을 주로 많이 하고 반대쪽에 있는 정당들은 의견 표출을 하지 않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4명의 후보군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추미애 당선인이 제일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기타 다른 인물과 잘 모름 응답이 이럴 경우는 70%나 달하는 것이니까 이런 거 주사 문항에서도 사실은 굉장한 어떤 견제 심리들이 있어요. 난 아예 거기에는 응답하지 않겠어. 이 문항에 대해서는. 이런 기류들이 좀 반영된 측면이 이제 있다. 그래서 기타 다른 인물, 잘 모르는 응답도 이제 뭐 제법 높게 나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장은 국민들이 뽑는 거 아닙니다. 네, 그렇죠.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선거에서 제일 맞추기 어려운 선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되게 원내대표 선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원내대표도 의원들이 뽑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론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이제 그 원내대표 후보들이 원내대표 나왔을 때 이제 다른 의원들과의 친소 관계, 오랫동안 어떻게 정을 쌓아왔느냐 이제 이것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는데 대중은 알 바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의원들이 선출을 하는 것인가 이것도 일반 대중 여론으로 예상하기는 이제 맞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고민은 좀 익힐 것 같아요. 어떤 이제 기류들은 민주당 야당의 어떤 의원들은 그래도 이제 국회의장이니까 여당과 이렇게 좀 뭐 편향된 성격으로 보이지 않는 인물이 낫겠다라고 하는 기류들도 있을 텐데
워낙 이제 당의 지지층들이 이렇게 격차가 큰 상황이다 보니까 또 그것을 거스르기는 상당히 부담될 것이다,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들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면은 사실 이게 약간 격차가 적으면 고민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 격차가 크잖아요. 지금. 너무 격차가 커가지고 큽니다. 예. 아마 민주당이나 에서는 다른 선택지 고려하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는 쉽진 정도 않다. 격차일 예, 본부장님.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그 총선 끝나고 그 한 의원을 만났는데 네. 국회의장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추미애다. 추미애다. 그분이 약간 이제 강경파 분이시긴 한데 아무튼 우스갯소리로 뭐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는 조정만 하다 끝날 것이다 또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예. 이렇게 했는데 결국 어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 속에서 국정을 함께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다. 네. 그러니까 행정부를 진짜 견제할 인물이 누구냐? 그 민심 그리고 당심은 당원들은 추미애 당선인 뽑은 거고 네. 그것을 반해서 거슬러서 한다?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당원이나 많은 분들이 네. 추미애 당선인을 이제 지목을 하고 있는데 달리할 수는 없다, 의원들이. 그리고 다선으로 그 규칙 있잖아요. 6선이면 원래 되는 거예요. 6선의 여성 최연장자. 최연장자. 두 가지 조건이. 근데 규칙을 갑자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건데. 네.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네. 이제 국회에서 선출을 하지만 사실 이제 다수당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뭐 이제 당선이 되는 것이 정해지는 것이니까 네. 이제 민주당에서 1차적으로 뭐 뽑겠죠. 네. 그러면 사실 어쨌든 이런 이제 지지층들의 흐름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흐름입니다. 격차가 워낙 커서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요거 관련된 의견도 물어봤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 국민 지원에 찬성한다가 44.3%, 반대한다 34.7%,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16.6%, 네. 잘 모르겠다 4.5%. 자, 선별적 지원, 이게 중간에 이게 들어가 있네요, 이 보기가. 네. 그렇지만 또 의견은 또 양극단으로 나뉘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정당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무려 75.3%가 찬성을 하고요. 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도 64.3%가 찬성입니다. 비슷하네요. 전 국민 네. 지원. 네. 국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무려 68.8%. 개혁신당 지지층도 79.8%가 반대라고 답을 했습니다. 정당마다 차이가 확실히 나네요. 확실히 납니다. 근데 이것은 뭐 그렇죠. 어제 영수회담에서도 이게 나왔죠. 의제로 나왔는데 얘기를 네. 됐었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각 정당들이 지향하는 그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방법론의 차이가 이제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데서 차이가 근본적으로 있는 사안인데다가 또 각 정당의 어떤 리더들이 이렇게 지지층들에게 보낸 시그널들이 그동안 이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확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일단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찬성과 반대 있고 선별적 지원이 있는데 중간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16.6%라고 그렇죠. 이제 의문을 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마도 이제 이게 이제 세 가지를 물어서 이제 이렇게 나타난 현상인데 만약에 이것을 지원해야 한다 전 네. 국민에게 예. 1번, 2번은 힘든 분들한테 위주로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했으면 아마 팽팽하거나 선별적 지원이 좀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선별적 지원은 또 이제 찬성에 어떤 사람은 찬성에 이제 있는데 그 네. 선택을 한 분들도 있고 반대에 있지만 선별적 지원을 얘기한 사람도 있을 텐데 이제 그 딱 중간은 아닐 수 있는 그러네요. 부분들 이제 있어서 요것이 이제 약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게 뭐 결국 그 어떤 문항을 좀 넣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차이가 있죠. 자, 이번에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누가 적합한지 요 조사도 했는데요. 네. 결과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나경원 당선자가 17.7%로 1위, 원희룡 전 장관 14.1%, 윤상현 의원이 6.5%, 김태호 5.8%, 권영세 4.0%, 권성동 3.0%. 근데 기타 다른 인물이 18.9가 되고
잘 모르겠다가 30%나 되네요. 잘 모름이 가장 높아요. 잘 모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예. 조사를 할 때 잘 모른다고 답할 때를 보면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진짜 잘 몰라서 정말 몰라서. 몰라서 그런 거 아니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일 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사안에 대해서 물으면 네. 이런 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지지층만 따로 놓고 보면 각각 37.3, 39.5%가 잘 모른다고 답변했어요. 아, 별로 관심이 없는 별로 겁니까?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군요. 민주당 조국신당은. 네. 그래서 이번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해서 보기에선 빠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지도에서 나경원 그리고 원희룡이 다른 인물보다 좀 앞서 있다는 게 이런 결과를 보여준 게 아닌가. 인물 됨됨이보다는 과연 이게 당대표에 적합한 인물이냐 네. 했을 때는 진짜 잘 모른다고 답변할 민주당이나 야당 지지층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인지도대로 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네, 맞습니까?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조사는 아까 네. 이제 국회의장 조사에도 마찬가지시 예. 그 지명도, 인지도가 사실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지에 들어가 있는 인물들 권성동, 권영세, 김태호, 윤상현 네, 이렇게 네 분이 있고 나경원, 원희룡 이렇게 두 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두 사람이. 예. 그런데 나경원, 원희룡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에 비해서 나머지 4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또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두 사람이 높은데 흥미로운 것은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뭐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아니면 수치상 원희룡 전 장관이 수치상 더 높아요. 이제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예. 나경원 28.5, 원희룡 30.3. 아하. 그런데 약간 재미있는 것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차이가 이제 나는데 나경원 13.6, 원희룡 4.6이에요. 아, 민주당 지지자들은 완전 이게 만약에 다르네요. 한 3년 전, 4년 전이었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반대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이 좀 더 높았고 네. 나경원 당선자가 좀 낮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아마도 이제 뭐 현 정권과 더 가까웠다 또는 이제 일을 더 같이 했다. 그것을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이재명 대표와 맞붙은 부분도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지지율이 낮게 나온 것이고 나경원 당선자는 좀 핍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반영이 되어서 그렇죠. 이제 후보군 중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제일 높은 두 자릿수 유일한 이제 윤상현 의원도 10.9였습니다만 1위를 한 나경원 후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계속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도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궁금합니다. 네, 긍정평가가 28.3%, 아하. 부정평가가 67.5%로 예. 우리 조사로는 3주 연속 20%대 긍정평가를 보였습니다. 예. 자, 지금 보면은 수도권 충청에서 20%고요. 낮군요. 예. 호남에서는 뭐 10%, 영남도 절반 이상이 부정평가를 했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최근에 조사되는 거 보면 다 20%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만약에 안정적으로 이제 한 40 가까이 나오려고 한다면 네. 보수 이제 대통령인 경우에는 보수 성향층이라고 하는 60대와 70대에서 네. 60대에서는 이제 40% 중반대는 최소 나와줘야 되고요. 네. 또 50 가까이 나와야 되는 거고 70세 이상에서는 사실은 뭐 60 이상 나와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전반적으로 한 40에 가까운 또는 30% 후반대 나오는 건데 지금 보면 70세 이상에서는 딱 50이고요. 50.3. 50%, 예. 60대에서는 32.4%니까 60대 보수 성향층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32.4%만 잘한다라고 하는 긍정평가를 보이고 있으니까 보수 기반에서도 상당히 좀 이제 흔들리고 있는 상황,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대로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하고 영수회담이 있었습니다. 또 어떻게 보셨는지 또 그리고 지지율의 변동이 좀 있을지 짚어주시죠. 예상했던 대로 간 것 같고요. 네. 예, 일종의 소통 이벤트? 대통령의 이벤트. 이벤트 정도로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총선이 끝난 이후에 대통령의 그 행보를 쭉 보면 네. 그 대국민 담화도 국무회의 석상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 소개하면서 기자들 질문 몇 개 받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일종의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게 소통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소통이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네. 결국은 철학의 문제인데 국정 기조가 뭐 변한다는 느낌을 전혀 주지 못하는 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연출만 해서 뭐가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결국 사람은 잘 안 바뀌듯이 대통령도 바뀌지 않았다. 여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뭐 지금 원내대표 이철규 뭐 의원이 뭐 하겠다고 하는 건 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야 뭐 관령이니까 그냥 일종의 얼굴 마담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런 걸 보면서 어제 또 윤재옥 지금 원내대표가 뭐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네. 어떻게 할 것이냐 기자들 질문하니까 영수회담을 보고 얘기하겠다. 결국 용산만 바라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대통령과 여당이 계속 이런 기조로 간다면 과연 지지율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 뭐 반짝 뭐 어떻게 할 수는 있겠 뭐 연출로 그러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민심이 다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올라갈 여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대통령 평가는 이제 대통령 지지하십니까라고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일 잘하냐 못하냐라고 묻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야당 대표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의 일부 또는 보수정당층의 일부 분들은 그래도 그거 잘했네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이전보다는 잘했어라고 하는 응답으로 소폭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어떤 흐름의 반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뭐 전환될 수준의 그런 이제 국정 지지율의 상승으로 가기에는 지금 아직 총선 이후의 국면이 끝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네. 수치상 소폭 상승은 있을 수 있을 텐데 근본적인 어쨌든 국정 지지율의 뭐 상승 흐름으로 전환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를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 정도 이렇게 네. 유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어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하는 걸 보면서 네. 상당히 현재 그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어제 한 말은 어제 뭐 보수 신문에서는 오늘 아침에 뭐 자신의 지지층만 바라봤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던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예. 이재명 대표가 중도층의 민심까지도 헤아리고 어제 얘기를 했다. 모두 발언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모두 발언이죠. 예. 그리고 지난번 그 조국 대표를 만난 것도 그렇고 네. 뭔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내 어떤 총선이 끝나고 정리가 되니까 자신의 리더십을 진짜 펼치는 그런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의 모습은 눈에 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소중한 우리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코너 쇼미더 사심 시간입니다. 저희 뉴스 인사이다에서 준비한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 여러분 남겨주신 댓글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이거는 뭐 여론조사 구간 필요 없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대통령 행보 중에 칭찬할 만한 것 이게 질문입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질문이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후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언론은 윤 대통령의 행보를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행보 중 진짜 칭찬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평소에는 10,000명이 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번에 보니까 1,900명밖에는 하지 않으셨어요. 네. 칭찬하라니까. 네. 그래서 39%가 이재명 대표의 번호를 저장한 것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가 기자들 향해 빈대떡 족발 함께 먹자 제안한 것. 522일 만에 기자들 질문 4개 받은 것. 그게 16%. 떠나는 이관섭 비서실장 직접 참은 여다듬며 배웅한 것 10%. 기타 16% 이렇게 나왔네요. 댓글도 한번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영성님이 쌍욕을 날려주고 싶은데 칭찬이 뭔 소리야라고 말씀하셨고 이거는 두 분이 곤란하셨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해주십시오. 예. 데이시님께서 검찰의 악행을 널리 알린 것. 네. 그다음에 PK님께서 웃자고 하는 투표겠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이란 자부심 뿜뿜이었던 1인으로서 진심 슬프고 속상합니다. 무슨 비호감
연예인 풍자 투표도 아니고 이게 대통령에 대한 투표라니 진짜 복잡한 심정입니다. 네. 라고 말씀하셨고 KNU님께서 522일 만에 질문 4개가 아니라 퇴임할 때까지 4일마다 522개씩 질문을 받는 대통령이 된다면 그때 칭찬할게요. 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자, 뭐 눈에 띄는 게 정말 우리 쇼미더 사심 하면 한 10,000명씩 돌아서 이렇게 해주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는데 이번에는 조금 적었어요. 네, 좀 짜증이 나셨나 1,900명. 봐요. 되게 잘한 게 별로 없다고 이렇게 봐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윤희용 센터장님도 한번 말씀 주십시오. 네. 여론 분석 아니다 이거는. 네, 댓글이 그런 분석은 아니에요. 네, 많이 나와서 저도 이제 소개시키기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네. 네, 그렇게 한데 그래도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그 응답이 표출된 것이 이제 여론이긴 할 그렇죠. 텐데 사실은 여기 나온 것처럼 뭔가 어느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이 줄어든 것. 네.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선거로 하면 투표율이 떨어진 거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그것의 정당성은 또 낮아지는 것이니까 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은 데서 당선되거나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정당성이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칭찬하라고 했는데 참여가 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빨리 개선이 되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정부에 대해서 정권에 대해서 이제 의견 표출하는 것들 이렇게 더 응답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승형 뉴스토마토 본부장 또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자, 이어서 뉴스인사 프라임이 진행이 되는데 내일은 노동절입니다. 내일 방송은 저희가 좀 쉬고요. 목요일 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인사 프라임 서초의 봄 준비되어 있는데요. 더 재밌고 은밀한 이야기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가입하시고 다양한 혜택 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못하신 분들 서둘러 주시고요. 잠시 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뉴스인사 프라임 매주 화요일 코너는 서초의 봄입니다. 검찰 또 법원의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죠. 자, 검찰공화국의 심장부 서초동에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적인 검찰 관찰 시사토크 이현주 변호사, 이진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진동 기자님 오셨으니까 이 서초의 봄으로 또 출연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검찰 관련 취재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요. 첫 번째 주제가 최근 뉴스버스가 보도했던 검찰의 민간인 사찰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지난 24일 날 뉴스버스가 직접 아마 보도를 했던 것 같아요. 대법원이 디넷 보관 뒤에 별건 수사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걸 보도를 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 검찰이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빌미로 특사경의 디지털 수사 정보, 이 NDPAS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 대검의 클라우드망으로 모으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특사경부터 우리 이진동 기자님께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제 엔디파스 보도는 디넷 보도에 이어서 나온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일단 엔디파스 얘기는 뒤에서 하고 특사경은 네. 소위 말하면 이제 경찰이 아닌데 경찰 역할을 부여해 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단 전문화돼 있는 분야, 뭐 조세, 금융 이런 분야에 그 경찰 역할을 부여해서 그 일반 경찰과 같이 수사권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그러니까 행정기관 같은 경우도 식품 단속을 나가는 경찰이 있거든요. 구청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걸 바로 특사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실업 네. 급여를 실업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타먹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도 그렇죠. 있고요. 노동부에도 예, 있고, 그죠?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노동청에 있고 네. 그렇죠. 자, 특사경이 수집한 내용을 엔디파스에 이제 모아둔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뭐 금융위, 금감원, 고용노동부, 식약처 이게 특사경이 많잖아요. 상당히 많은데 이 사실 이런 정보들이 꽤 많을 건데 이걸 검찰에서 가져간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이제 고용노동부 네. 특사경 얘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그 폭이 큽니다. 금융위 금감원에는 자본시장 조사단이 있어서 네. 금융 관련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좌 압수수색이라는 계좌를 다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제 그 최혜병 사건 네. 관련해서 문제가 되어 있는 국방부 검찰단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고 고용노동부, 식약처 그리고 서울시 아까 얘기했던 서울시나 경기도 행정기관에도 민생사법경찰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한 42개 정도 특사경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가운데 26개 정도 기관이 지금 이 대검의 엔디파스에 참여하겠다 내지는 참여하고 있고 참여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밝힌 걸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 폭이 크잖아요. 상당히 큰데. 네. 예. 이 특사경들이 근데 아까 수사를 하잖아요. 수사권이 있어요. 똑같이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압수된 정보를 대검의 클라우드망에 모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검에서는 이걸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네. 이걸 분석해서 이쪽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걸 전체를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검이. 이게 처음에 작년에 시연까지 했어요. 공개된 내용에 저희 뉴스버스가 따로 이렇게 숨기는 내용을 찾아낸 건 아니고 네. 시연까지 할 정도로 공개된 내용인데 문제는 저희들이 디넷 보도를 하다 보니까 디넷을 불법적으로 재활용한 사례들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 엔디파스라고 해서 이런 엄청난 정보가 대검에 수집해서 관리되고 있는데 네. 다른 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소위 말하면 디지털 캐비넷화 할 수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차제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그 감독할 수 있는 어떤 장치라든가 외부에서 투명하게 네. 들여다볼 수 있는 장치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도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뭐 사실 문제될 만한 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러 가면 휴대전화를 먼저 가지고 오잖아요. 영장에 어떻게 기재를 하죠, 통상은? 형사소송법에서는 그 영장상에 관련성 있는 정보만 그렇죠. 수집하도록 돼 있죠, 돼 있는데 원래는. 사실은 그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면 검색어를 하나하나 넣어가면서 파일만 쏙쏙쏙 그 파일만 저장해 가서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뭐 상주를 하면서 몇 주 상주를 하면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전체를 떠가지고 옵니다. 근데 영장에는 관련성 없는 정보는 삭제, 폐기, 뭐 반환할 것. 원래 같으면 그런데.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형사소송법상에 관련성 있는 정보만 압수수색해야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네. 근데 그 불가피한 경우에 전체를 받았을 때는 나머지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판사가 제한을 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합니까, 근데? 하려고 하는데 방금 이제 변호사님 네. 얘기하신 대로 처음에 가져갈 때는 다 네. 가져가요. 이제 그래서 이 참관 선별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관련성이 있는 정보만 해가지고 그걸 추려내야만이 거기서 압수 절차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가져가는 게 압수가 아니라 가져가서 참관 하에 선별되잖아요. 이건 관련 있고 없고. 그래서 선별 절차가 끝나면 그게 압수 절차가 끝나는 건데 이 선별 과정에서 당사자는 이 관련성 없다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지만 그 관련성의 기준이라는 게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수사검사 측에서 뭐 상당히 폭넓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최근에 그 대법원에서 문제된 것도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네. 원주지청의 공무원을 국도계획법 위반. 그러니까 인허가 편의적으로 인허가를 내줬다 땅을 쪼개서라고 네. 하면서 이 사람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해갑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원칙대로라면 관련성 없는 정보는 사실은 불법으로 압수된 것과 마찬가지이기 예, 때문에 영장상의 명령대로 삭제 폐기했어야 돼요. 근데 네. 그걸 계속 들여다보면서 어라? 우리 검찰 수사과장하고 네.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주고받네 하면서 별건 수사로 들어간 거죠. 문제가 될 수가 밖에 없네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네. 또 하나 그 당시에 원주지청의 부장이 이복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금 금감원장. 예, 예. 그래서 이 수사를 이렇게 무리하게 드라이브한 것도 역시 그때 그 문재인 정부하고 등지면서 뭐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수사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고요. 네. 일단은 그래서 지금 그 사건이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거죠. 대법원 태도는 명확합니다. 네. 그건 삭제, 폐기하라고 돼 있는 건 돼 있는데 나중에 활용한 것은 이건 불법으로 압수수색한 거다. 그래서 이걸 대검에 보관해 놓고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 받아서 압수수색을 하든 피고인이 동의를 하든 다 위법 수집 증거다. 라고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재판 끝날 때까지 관리하고 있다가 끝나면 폐기하고 새로 해야 되는데 끝났는지 폐기됐는지 그 확인할 수 방법이 있나요? 그건 없지만 예. 우선은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네. 검찰이 자꾸 재판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원본 동일성이라든가 무결성을 위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주장을 하거든요. 검찰이 주장하는 검찰이 겁니다. 주장하는데 예, 예, 방금 예. 변호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가 아니고 처음부터 그건 압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거를 자꾸 넣어놓고 있는데 이제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검찰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식의 어떤 논리를 펴는데 사실상 압수영장에서 사건 관련성 있는 정보만 압수하라기 때문에 네. 그게 선별해서 그것만 갖고 있어야지 나머지 것까지 들어있는 휴대폰을 통째로 저장해 놓고 있다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별건 수사에 활용한다든가 딴 데 써버리고. 네. 예. 그러니까 저장, 이 보관 자체가 잘못된 거고 나중에 별건 수사로 활용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불법인 거죠. 그래서 네. 왜냐하면 삭제하고 폐기됐어야 될 거, 그리고 압수하지 말았어야 할 것들을 갖다가 저장해 놓은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불법인데 그 불법으로 수집된 정보에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받아낸 거예요. 근데 사실은 판사가 알았으면 발부를 안 하는데 네. 판사도 잘 모르거든요. 그게 불법적으로 저장된 정보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발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검찰은 봐라, 영장을 발부했으니까 적법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판사가 그거 알고 한 게 아니라 알았다면 발부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부 불법에 의해서 불법으로 이루어진 행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판사가 영장에 모르고 이게 내주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면 뭐 실무적으로 뭐 사실 예. 대검 서버를 압수수색을 한다는데 네. 뭔지 잘 몰랐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판사가요? 근데 예. 저는 이것이 보관하는 행위 자체의 위험성을 말하고 싶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서 별건 수사를 한다뿐만 아니라 첫째는 이게 정보 보관 이용의 형평성, 네. 평등성이 확보될 수 있냐. 가령 한동훈 한동훈 전 검사장의 네. 그 이미징 파일 압수 번호 푸는데 실패했지만 그건 보관하고 있을까? 아닐 것 같거든요. 저 그건 없을 생각에는. 것이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그래서 이런 행위, 이런 디지털 정보의 이용 가능성, 활용 가능성을 아니까 문제된 검사들, 그 청담동에서 술 접대 받은 검사들, 네. 그리고 박영수 전 검사장 다 핸드폰을 바꾸거나 잃어버리거나 망치로 깨부수거나 네,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보관하는 정보의 주체 그리고 활용하는 정보에 대해서 누가 형평성 물론 이거 누구 거냐에 따라서 예. 보관을 하냐 안 하냐. 그리고 두 번째는 예. 일단 보관하고 있는 이상 유혹을 느끼죠. 네. 예, 별건 수사를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캐내는 것도 이용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검사들의 간행을 보면은 네. 그 여자 관계, 뭐 내연 관계를 이용해서 자백을 얻어내기도 하고 휴대전화나 이런 다 있잖아요. 예. 모든 게.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에 관해서 회사를 운영하다면 횡령 배임 문제되는 거라서 이거 정치인에게 너는 횡령한 금액은 어쨌든 부의 자금을 만드는 것은 횡령죄가 되는 거니까요.
이 정치인에게 줬다고 해라. 그럼 우리는 봐주겠다. 네.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보관하는 자체가 남용의 위험성, 수사권 남용의 문제가 위험성을 야기합니다. 자, 디넷의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검찰이 이제 저장하고 있다가 이게 지금 별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진동 기자님 어떻게 이거 알게 되는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알기 전에 이제 재밌는 예, 부분이 말씀해 주세요. 그 시청자들이 네.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어떤 사람 걸 갖다가 저장하느냐 이게 제일 그렇죠. 궁금해할 것 지금 같아요. 그 얘기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 근데 이제 우리 좀 첨언하면 이 변호사님은 주요 인사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주요 인사가 아니라 주요 정보. 그러니까 선별을 하는 과정에서 들여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나중에 써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아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0년도 윤상현 의원 사건 같은 경우는 네. 휴대폰 저장을 일반인이에요. 사건 관계인인데 그 사람 걸 하다 보니까 윤상현 의원 관련돼서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통째 저장했다 그걸 나중에 써먹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게 주요 인사만 대상이 되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네. 않고 일반인도 얼마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일반인 가운데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주요 정보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더 많겠죠. 더 많죠. 네. 그거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갖다 나중에 아까 이제 얘기해서 별건 수사로 디지털 캐비처럼 쓰는 거죠. 네. 거기에 무슨 어떤 사생활 아까 뭐 여자 관계 이런 얘기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건 관련된 내용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주요 인사에 한정돼 있다. 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제 제가 그걸 알게 됐냐면 어떻게 시들하게 그래서 됐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수사받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주인 검사로 있었던 2011년도에 네. 부산저축은행 수사 중에 대장동 대출건이 들어 있었는데 이거를 무마한 의혹이 있다. 이걸 대선 국면에서 저희가 보도를 맨 먼저 보도를 했어요. 예. 근데 이 보도가 그 대선 국면에서 그 뉴스타파에서 신앙림 김만배 씨 인터뷰권으로 해서 그때 이제 책값이 오간 게 예. 불거졌지 않습니까? 이 수사를 하다가 그 여파로 당신들도 그러면 김만배 어떤 지시 내지는 주문하에 이 보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얼토당토하는 수사를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압수수색을 했고 그 압수수색을 제가 받는 과정에서 타파. 포렌식에 참관을 했죠. 네. 예. 그 참관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다 보니까 삭제 폐기 확인서 아까 선별 절차가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걸 압수합니다. 그리고 삭제 폐기 확인서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사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났으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휴대폰 포렌식 끝났으니까 저는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한 거죠. 근데 조금 한두 시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다려야 되냐? 그래서 업로드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옥신각신이 좀 된 거고 그래서 저는 절대 동의를 못 한다. 끝났는데 이걸 왜 또 업로드 하냐? 그러면 선별 절차란 이 과정은 왜 했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하겠다고 한다면 내가 말릴 방법 없으니 제가 의견을 남기겠다라고 했고 네. 그 과정에서 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게 하게 돼 있습니다 하고 보여준 게 이제 수사 지휘서예요. 수사 지휘서를 보여주면서 거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라고 보여줘서 제가 그런가요라고 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에는 이렇게 기재가 돼 있다라고 따지니까 검사한테 물어보러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완강하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가면서 그 수사지휘서를 놔두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그거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놨고 이걸 나온 뒤에 이제 좀 추가 취재를 해서 이걸 보도를 하게 된 겁니다. 야, 왜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그 장충기 네. 삼성미전실 실장의 핸드폰도 그런 식으로 압수수색돼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검사들이 활용하는데 삼성 변호사조차 발견하지 못한 걸 발견하신 이 시대에 참 근데 발견할 수가 없는 게 보통은 변호사들은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 폐기 확인서에 사인하면 그냥 가는 거죠 뭐. 변호사가 그거 야 진짜로 폐기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좀 해보자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니까 뭔가 이상하다라고 캐치를 하신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아니, 저는 그거보다도 이거를 왜 삭제 폐기 확인서 분명히 사인까지 했는데 그걸 또 다시 서버에다 저장하느냐 이 부분이 이상한 거죠. 자, 처음으로 돌아 대법원 판결 좀 보면 휴대전화 전체 정보 저장 이게 별건 수사 위법하다 판결문에 지금 명시가 된 상황인데 자, 뉴스버스에서 단독 보도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건 이게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뭐 네, 이건 당연히 법적 처벌이 따릅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걸 이렇게 예규에다까지 규정을 해서 예. 이걸 해온 게 저는 너무 의아해요. 아하. 예, 검사들은 또 법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처벌 규정이 상당히 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중하게 봅니다. 금지 행위로 규정이 돼 있는데 이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뭐 1억 원 이하, 10년 이하 징역까지 이렇게 중한 처벌을 하도록 돼 있는데 네. 뭐냐면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정보 취득, 관리 이게 이제 영장에 의하지 않고 나머지 정보를 취득해서 관리하는 거 이게 부정한 방법이거든요. 네. 그리고 권한 없이 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됐기 때문에 권한이 없잖아요. 권한 없이 이거를 대검 서버에 네. 그 수사검사가 수사검사 자체가 개인정보 처리 주체예요. 근데 이 검사가 권한 없이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압수한 거니까 권한 없이 대검 서버에다가 저장하도록 넘겨준 거. 그렇죠. 이거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금지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 대법원 사건의 배경으로 묻힌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 주시죠. 일단은 그때 그 원주시 공무원의 네. 핸드폰을 이미징을 떠서 전체를 보관하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쏙쏙 뭐 곶감처럼 빼먹은 것인데요. 네. 결국은 타겟은 누구였냐면은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은 원모 시장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수사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 공무원의 사건에 대해서 청탁을 한 수사과장 뭐 사무과장이 이렇게 같이 피고인이 된 사건인데 하나는 뉴스에서도 잘 안 나온 사건이지만 원주시의 한 사업가가 자살을 합니다. 여기서 극단선택하군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 원주지청에 불려가서 이런 건으로 압박을 받다가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돼요, 법원에서. 네. 그런데 별건으로 다시 부르는 겁니다. 아하. 그때 그 절망감은 나는 이 검찰의 사슬에서 구속에서 영원히 못 풀려나는구나 라는 그런 엄청난 공포감을 자살을 해요. 예, 이런 그 묻힌 사건 또 다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언제든지 내 정보가 또 다시 돌아서 언젠가 다 영장이 들어올 수 있다. 네, 그렇죠. 그 공포감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금방 이제 얘기한 대로 첨언해서 얘기하면 네. 이게 저희들이 이제 대법원 판례 갖고 이렇게 그것만 갖고 썼지만 이 그 뒷배경에는 저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복현 지금 금융감독원장이 네. 특수사 검사잖아요. 그렇죠. 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어 있는 검사인데 그 전에 장충기 문자도 장충기 문자를 나중에 그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혐의 사건에 이용이 되잖아요. 네. 재활용이 되는데 예. 그때도 이복현 이 특수사부장으로서 서울중앙지검 특수사부 관련이 돼 있는데 하나의 특수사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런 방식이다. 네. 예. 그래서 아까 이거는 이제 검찰 수사관의 이 별건 사건으로 갔지만 그 전에 이제 수사는 아마 아까 원주시장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 그 실세 정치인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 수사하려고 물 밑에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는 안 났지만 그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좀 무리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갖고 아까 전에 예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검찰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건데요. 어떤 거죠? 검찰이 그 국정농단에서 문광부의 그 문화인들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자기네들은 우리가 예고 만들어서 집행하는 건 적법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본인들이 만든 예규니까. 집중관리 검사 대상 에 대한 예규가 있죠. 그런데 네. 그걸로 관리하는 대사는 받은 검사는 누구냐? 이문정 검사가 유일해요. 음주운전 몇 번 하고 비행이 있는 검사도 거기에 오르지 않았는데 그래서 너네들이 하면 불법이고 우리가 예규 만들어서 하면 적법하다고 생각하는 이게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헌법보다 위에 있죠. 네. 대법원 판결보다 위에 있어요. 대검 예규가 검찰 예규가 그렇죠. 우리는 이제 상위법이 헌법, 법률, 뭐 대통령령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예규, 대검 예규, 헌법이죠. 검찰총장 지시가 더 중요하다. 상에 있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자, 지금 최상만 특검법 지금 처리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공수처 수사도 급물살 좀 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가능성 좀 더 있다고 보십니까? 유재현 법무관리가 뭐 조사도 지금 진행 중이고요. 공수처 좀 짚어주시죠. 제 생각에는 어차피 기소권이 없는 이상 결실을 맺기는 힘들고 죄송하지만 공수처가
일단은 우리 나름 수사 열심히 했다라는 밑작업 정도를 하는 게 아닐까. 그 정도 의미밖에 저는 들 수 없을 것 같아요. 큰 어떤 의미 있는 결론 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는군요. 인원도 너무 작고 그 예. 많은 정보를 다 이제 검토하고 분석하고 뭐 동시다발적으로 부르고 그런 인력 자체도 인력 그리고 수사 능력 그리고 막아줄 방패 막인 공수처장 지금 신임 뭐 다시 새로 오시게 됐는데 네. 모든 것에 대해서 물음표가 많이 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리가 좀 열심히 하고 계시는 네, 이대한 어떻게 부장관에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네. 공수처가 이제 이게 지금 특검이 예상이 되잖아요. 네. 물론 이제 특검법 당연히 처리되고 그 다음에 거부권 될 걸로 보이고 하지만 또 재의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특검 수순으로 간다고 지금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갈 수도 있다라고 전제하고 지금 수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특검 가가지고 이 공수처에서 이미 고발이 돼 있고 뭐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나오면 예. 안 됐다는 게 나오면 공수처 입장에서 존재의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할 만큼은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정도에서 끝날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이 그 정도에서 그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나마 지금 좀 의미 있는 부분이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유재현 법무관리관 통화를 했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또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2차례 정도 10몇 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뭔가 좀 달리 진행될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뭐 진술을 바꾼다든지. 글쎄요. 일단은 대질 신문을 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광경이 네. 벌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대질 신문이요. 네, 유재훈 관리관은 통화는 한 거 맞다. 근데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예. 얘기했어요. 그리고 전 국방부 장관은 이 전 국방부 장관은 기록 회수하는 건 나는 우즈베키스탄에 있지 않았냐 모른다 돌아와 보니 와 있더라라고 했는데 유재현 관리관은 국회에서 장관 지시로 했다. 그래서 이렇게 대질 조사를 하면 굉장히 재미난 풍경이 벌어지겠다는 엇갈리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유재현 법무관리관 중심으로. 그러니까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이 사건의 어떤 유통 과정에 있는 상당히 중간 과정에 있는 핵심 인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유재훈 관리관을 이제 2번째 소환 조사를 했는데 여기를 조사해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누구를 또 조사하고 이 말을 맞춰볼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2번째 빨리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게 유재훈 관리관이 무슨 자백을 해서 나온 게 아니고 통화 내역을 분석하니까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공직기관 비서관하고 통화한 것도 나오고 경북경찰청에 통화한 것도 나오고 했으니까 이제 쪼는데 지금 추궁을 하는데 네. 지금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공수처의 몫이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말이 안 맞는 부분 장관을 불러서 조사한다든지 그 밑에 이제 경북경찰청 그리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네. 이런 사람 주변 조사를 다 해서 맞춰야죠. 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우연히 반복되면 우연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박정훈 대령이 김계한 사령관이 나한테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시를 한 건 아니다. 그냥 넌지시 내가 알아먹고 하기를 바라면서 대통령이 국방 관련 일로 이렇게 진노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 그 얘기했죠. 예, 했는데 사실은 그 김정민 변호사가 이 일을 그럼 국방 일로 이렇게 진노한 적 그러면 항상 대통령 옆에서 국방 관련 일을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 임기훈 국방비서관 사실 임기훈 비서관하고 김계한 사령관 통화 내역이 딱 그때 포착이 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기록 찾아오다 8월 2일 날 그 공직기강 비서관의 행정관, 경찰관에서 파견돼 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국수본에 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록을 찾아오는 과정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있는 경찰관, 국수본, 경찰청, 경북경찰청 이렇게 라인이 돌아가고 또 이시원, 유재현 관리관 또 이렇게 세 번의 이런 우연이 아닌 거죠. 필연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공수처장이 지금 지명이 됐습니다. 오동훈 변호사입니다. 판사 출신.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한두 번 뵌 적은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그냥 아는 정도지 뭐 자세히 이렇게 모르는데 판사 출신 알고 굉장히 점잖은 분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동훈 변호사가 수사력이 있냐 없냐 이런 것보다는
그동안 3개월 동안 공수처장을 공석으로 놔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5월 2일 날 민주당에서 특검법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예. 공수처장을 임명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대통령실에서 공수처장을 임명함으로써 뭐냐면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으니까 특검법 좀 두고 봅시다. 공수처 수사를 봅시다라고 하려는 명분을 삼은 거예요. 명분이다 이거는. 그렇죠. 네. 공수처장을 임명을 안 하고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공수처장을 임명해놓고 특검법이 의결되면 특검법을 거부하기 위한 명분의 어떤 자락을 깔았다. 이게 지금 공수처장 임명이 지금 내포돼 있는 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 출신 아닌 판사 출신의 조금 아마 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김진욱 처장도 판사 출신이긴 출신이었으니까요. 한데요. 근데 예. 뭐 사실 이제 공수처장은 수사력보다는 뭐 우리 애들 건드리지 마라고 하는 방패막이 네. 그리고 외부에서 공격을 해올 때 결기 있게 이제 차단시키는 거 그런 역할이 중요한데 대부분 판사님들이 그렇게 좀 벽면 선생 이쪽 타입이 네. 가깝지 막 공격성 있게 막 가단성 있게 배가 세지 못하다 네, 말씀인가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도 합리적이긴 하겠지만 예. 그런 용기와 결단력은 있을까 저는 의문은 있게 되고요. 역시 저도 그 이준정 기자님께 동의하는 것은 일단 검사 출신을 내세우면 너무 속보이니까 일단 여기서 하고 있는데 수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무슨 설레발을 치느냐 공수처 결과를 기다려보자라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수사하고 있다 보여주기도 하고 최상병 특검 또 더 나아가서 검사 아니지 않느냐 판사 출신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 좀 하려고 명분 축적하기 위해서 지명한 거다. 청문회 통과 가능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공수처장 후보로 2명이 올라왔잖아요. 이제 그 전에 오동훈 지금 변호사하고 국민의힘 추천이고요. 예, 이명순 변호사라고 있었는데 이명순 변호사야말로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목 모임에서 우검의 출신이라는 얘기 때문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 중에 지금 오동훈 변호사가 올라갔으니 오히려 지금 올라간 두 분 중에서는 더 낫다고 봐야 돼요. 그나마 둘 중에 네, 낫다고 봐야 되는데 판사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뭐 수사력이 있다 없다 지금 우리가 먼저 선입견을 갖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역량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알고 이제 청문회를 또 보면 알 것 같아요. 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그거 검증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력이라든지 어떤 그 검증 때문에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주 변호사, 이준동 기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뉴스인사 프라임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서비스 되고요. 당일 저녁 일반인에게 공개가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 방법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